안녕하십니까, 김방입니다. 1980년대 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경제나 경영학계에 새로이 각광받는 학계 신조류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기존 학계의 인간과 결정에 대한 가정을 뒤집는 혁신적인 이론이라는 얘기였는데요. 당시는 뭐든 기성의 것에 대해 불손한 것이라면 관심을 가질 때라 이 가설을 한번 석사학위 논문으로 쓰면 어떨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도 교수님들이 워낙 냉소적이기도 했거니와 논문 작성에 필수적인 관련 논문들을 구해서 읽을 방법이 마땅찮아서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1990년대 들어서서야 이 가설이 행동경제학, 행동과학, 결정이론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는 이미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이었는데 관련 논문들을 수집해서 관심을 가진 학자들과 나눠 읽고 경탄하기도 했습니다. 셋이서 그 결과물을 공저 책으로 내기도 했고요. 그 후는 한때 제 호기심을 끌었던 새로운 조류가 심리학과 경제학, 경영학 등에서 주류로 자리 잡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인간은 기존 학계가 전제한 것처럼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실수를 저지른다는 이 명쾌한 사고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과정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순해 보이는 이 새로운 학문이 얼마나 강력했기에 이스라엘과 미국을 거쳐서 이 먼 땅까지 입소문으로 퍼졌을까? 이 분야를 사실상 창시한 두 명의 유대인 학자들 삶과 관계를 통해서 이 새로운 대세 학문이자 현실적 대안을 소개하는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자, 별책 부록의 책 읽어주는 남자 김방희입니다. 별책 부록의 별님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책부록에서 별을 맡고 있는 광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거기에 결혼식, 돌잔치까지. 마음은 넉넉한 5월인데 왜 통장은 갈수록 텅장이 될까요? 가정의 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요? AI가 사람의 마음을 사람보다 더 잘 그러니까요. 읽습니다. 무섭네요, 정말. 실제로 힘들어요? 아유, 가정의 달이라 양가 부모님들 챙겨야 되고요. 그렇지. 또 요새 들어서 결혼식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음, 날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올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지 그렇겠죠. 몰라도요. 예. 네. 일상 회복되면서 5월이 잔인한 달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죠. 외식 물가가 또 최근에 많이 올라서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외식 물가는 다른 물가와 달리 굉장히 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일본은 한 20년간 경기가 침체했어도 외식 물가가 낮아서 고독한 미식이 가능했거든요. 네. 혼자 식사들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는 최근에 외식 물가가 한 22년 만에 최고로 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고독한 미식도 힘들어지는. 부담스럽죠. 그렇죠. 커피 한 잔도 5,000원을 훌쩍 넘기 그럼요. 시작하니까. 자, 댓글 볼까요? 네, 댓글 보고 갈게요. 예. 샵 9730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 30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 하지만 점차 과거의 성장 동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지 중국 경제를 연구해온 스콧 로젤, 레터리 해리슨, 보이지 않는 중국. 지난 시간 함께 읽어봤었는데요. 김진희님, 중국이 자유경제 제도를 도입했다면 미국을 앞질렀을까요? 반면 박상우님, 덩샤오핑의 논리가 저물고 새로운 지도자의 새로운 논리가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의 시진핑으로는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해주셨습니다. 우선 중국이 자유경제 제도를 도입했다면 하는 역사적 가정. 네.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합니다만은 어땠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움이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그야말로 완벽한 수준에서 구현하자면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게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혼란도 불가피했을 테고 아마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테고요. 시진핑은 지금 3연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에 이 과정을 거칠 텐데 엄청난 변고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역사적 시험대에 올라선 건 분명하거든요.
시진핑 이전까지는 중국의 권력 이양 시스템이 상당히 매끄러웠어요. 5년 두 번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임자가 후계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 텀 걸러서 전임자의 전임자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고 권력을 이양하는 이상적인 모델이었는데 그 모든 흐름을 거스르고 사면임으로 가는 거니까 나름대로 시진핑이라는 리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시스템이 바뀌는 거니까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죠.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네. 8784번님도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을 키우자고 해도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기업이 흥하고 망하는 특징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기술 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 같네요. 해주셨고 1003번님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긴 어렵습니다. 저임금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 베트남 등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규제 리스크가 있는 나라입니다. 네. 지난해 벌어졌던 빅테크 규제를 생각해 보시면 마윈과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 어느 날 갑자기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들은 있지만 그리고 또 최근에 빅테크 규제를 좀 푼다. 중국 경제가 갑자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폭등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도부나 공산당의 입장에 따라서 지나칠 정도로 시장이 움직이죠. 예, 그런 위험은 있고요. 1003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유명한 국제분업의 논리죠. 네. 가장 비용이 적은 곳을 특히 임금이 싼 곳을 찾아가는 거니까 중국은 이미 2000년대 중반 들어서면서 그 소임을 다 한 거예요. 중국에서 싼 임금으로 승부할 수 없으니까 네. 삼성전자가 떠난 게 모든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베트남으로 간 거죠. 네. 베트남도 근데 비싸지겠죠. 또 다른 곳을 찾아 떠나겠죠. 자, 한편 박민호님 중국의 잘못이나 어려움을 선진국들이 이용하면 안 되는 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즉 생산과 공급망이 무너졌어요. 네. 예전엔 높은 물가에도 중국이 초저가로 물건을 만들어내니 골디락스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더라도 물가 상승이 없는 상태로 버텨낸 건데 요즘은 중국이 내수로 돌아서려고 하니 예전처럼 인플레이션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주셨습니다. 미국 조야나 지식인의 분위기는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섰는데 이 균형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죠. 왜냐하면 싼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소비자한테 공급했고 그게 오랜 기간 인플레이션을 막은 역할을 해왔으니까요. 네. 그런데 트럼프 들어서 정치적으로 표출되는 걸 보면 중국이 지나치게 빠르게 미국을 쫓아오고 있다. 1980년대 일본과 같다. 그런 점에서 견제론, 위험론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가 좀 피해를 보더라도 좀 때려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네. 관세도 올리고 그 관세를 올리는 거의 결과가 미국 소비자의 문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중국 때리기, 중국 배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같은 분위기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중국과 협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는 분위기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2032번님 국가의 발전은 역시 교육과 문화 습득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의식 수준과 문화, 교양이 충분히 성숙되어야면 현실의 행복만 추구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계획도 세우고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는데요. 네. 결과를 보면 더 충격적이죠. 그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 적어도 고졸자가 50% 이상이 돼야 저임 바탕의 제조업에서 고소득 국가로 간다. 성공한 나라들은 다 그랬다. 우리나라, 대만, 이스라엘, 아일랜드가 그랬다고 네. 얘기했는데 중국은 그러려면 2030년이 지나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얘기할 때 미국과 민주주의를 심지어 비교할 때도 저는 늘 얘기합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이 워낙 높아서 미국의 유권자들보다도 더 현명하다, 네. 합리적이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한국에서의 미래를 낙관한다. 미국은 우리보다 좋은 민주주의 기구를 갖고 있는데 언론이 우리보다 좀 낫죠. 그런데 우리는 기반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좋다. 교육 수준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경제 분야에서 뭐 틀림없는 진실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네. 자, 마지막으로 황근일님, 중국이 저임금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이행하기 힘들다는 점이 잘 와닿습니다. 제조업만으로는 국가 경제든 개인 소득이든 한계가 있겠죠. 다만 지정학적 위치의 끝판왕인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며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죠. 자동차는 아무리 빨리 엑셀을 밟아도 날지 못한다. 고소득 국가의 경제 시스템하고 저임 제조업 기반의 경제 시스템이 다른 거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 따먹는 경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동차와 비행기만큼이나. 그런 점에서 중국의 변신이 쉽지 않고 우리도 그 변신을 고통스럽게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네. 어느 정도 성공했고. 다만 이분 지적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이 한계를 맞는 건 인정하는데 한국은 어떨 거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네. 우린 뭐 인구 통계도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경우에 그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가 됩니다. 역사를 돌아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았던 나라가 영국이죠. 영국은 섬나라여서 도대체가 번영을 누릴 기회라고는 주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게 오히려 해상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됐고 시대적 환경과 잘 맞물려서 두 차례에 걸친 엄청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가 되면 굉장한 기회나 잠재력이 될 겁니다. 네. 남북한 간의 평화 구조가 정착이 된다면 말이죠.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풀기 토크. 네, 자신은 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비슷한 실수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판단의 오류를 이해해서 행동을 다시 유도해 보시죠. 마이클 루이스가 쓴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할 그렇죠. 텐데요. 예. 지난주 이 책 소개해 주시면서 소장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논픽션 작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자. 예. 네, 저자 마이클 루이스 어떤 사람일까요? 별책 프로그램에서 머니볼이라는 거 한번 다뤘죠. 영화 얘기도 했고. 네. 그 머니볼의 저자입니다. 이 머니볼은 브래드 피트 주연 영화로 소개가 됐고 야구의 혁신, 발상의 전환을 다룬 이제 넌픽션 작품이었는데요. 네. 근데 마이클 루이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본인이 원래 대형 투자은행 출신입니다. 1980년대 살로몬 브라더스라고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5대 투자은행에 속하는 큰 회사 채권팀, 그 회사의 핵심이 채권팀이었는데 여기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무를 하면서 이 회사가 잘못되고 나서 경제 경영 현상에 대한 논픽션 작가로 변신을 했는데 가장 미국에서 요즘 잘 나가는 네. 경제 경영 분야 논픽션 작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책 말고도 이제 소장님께서 좋아하는 저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예. 가장 인상 깊었던 저자의 다른 책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분이 논픽션 작가가 되고 처음 내놓은 책부터가 재밌었어요. 네. 저는 그걸 이제 한국에 막 소개될 무렵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라이어스 포커라고 거짓말쟁이의 포커. 네. 근데 우리말 번역본은 제목이 여러 개로 그동안 여러 번 나왔는데 1980년대 그 탐욕이 판치던 월가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묘사하는데요. 이 살로몬 브라더스의 회장이었던 존 굿프렌드라고 당시 월가의 제왕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이 사람하고 채권본부장이었던 자기 상사였던 존 메리웨더에 관한 책을 냈는데 이것부터가 뭐 머니볼만큼 베스트셀러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 너무 생생하게 이 사람들을 묘사했고 월가의 생리를 묘사했는데 막 도박 중독에 가까운 월가의 생리를 네. 생생하게 묘사하죠. 근데 그 두 사람 다 나중에 경제 경영 분야에서 굉장한 논란의 인물이 됩니다. 우선 존 굿프렌드는 이 채권 본부장인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을 끌어들여서 세계 최대 헤지 펀드를 만드는데 이게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건데 98년에 붕괴가 돼요. 파산을 하면서 월가가 붕괴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구제금융을 하는데 이 사람이 주역이었고 또 살로몬 브라더스의 존 굿프렌드라고 월가의 제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 사람은 이 범죄 혐의가 드러나서 회사가 몰락하는데 일조하게 되고 네.
여기 이 회사의 스타였던 존 메리웨더라는 그 채권 본부장, 이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을 끌어들여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세계 최대 헤지 펀드를 만들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에다가 월가 스타였던 사람이 있으니까 돈이 얼마나 몰렸겠어요. 네. 근데 이 경우도 98년에 이 LTCM이 파산으로 가면서 상당히 그 월가를 붕괴시키기 직전까지 가요. 그래서 정부가 구제금융을 하고 이 문제를 수습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논란이 된 2명의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네. 묘사하는 것으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했고 그 후에 베스트셀러 연작들을 내놨죠. 네, 지금 1980년대 후반책부터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대중적인 성공이라고 하면 예. 저희 성공예감에서도 다뤘던 머니볼과 머니볼. 빅시옷 둘 다 또 영화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렇죠. 빅숏은 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문제의 본질,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금융시장으로 산불이 옮겨 붙을 거라는 걸 미리 안 사람들이 공매도 같은 방식으로 떼돈을 버는데 그런 4명의 얘기를 그린 책이었는데 이걸 영화로 만들었죠. 맞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 이런 식의 그 묘사가 아주 그 생생해요. 이 사람은 취재를 몇 년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네. 필력도 대단하지만 오늘 우리가 소개해드릴 이 책은 2017년에 출간된 행동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다니엘 카너만하고 에이모스 트버스키라는 두 사람의 삶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원제를 살펴보면 언두잉 프로젝트, 음. 번역을 해보면 되돌리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둘의 관계가 정말 뜨거운 15년을 거쳐서 멀어지게 되는데 네. 이 마지막에 각자가 진행한, 그러나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 이름이 언두잉 프로젝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그 상징성을 담고 있는 용어인데 번역 제목은 좀 다르죠.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니까. 그렇죠. 이 다니엘 카너맨이 지금 살아 있는데 에이모스 트버스키가 먼저 죽고 이 사람이 대중적으로 행동경제학을 소개하는 책을 낸 게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서 따와서 네. 그 프로젝트라고 이제 번역 제목을 붙였고요. 이 2011년에 이 책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미리 예고를 해주셨지만 사실 오늘 책이 이번 주와 다음 주 행동경제학 특집의 일환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책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책에서 데니로 소개한 데니얼 카너만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이 새로운 조류 학문을 좀 창시를 했다, 시작을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창시자라고 봐야죠. 네. 예. 두 사람이 1969년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만났는데 그리고 15년 동안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됐는데 새로운 학문을 만들어낸 거니까 그 후에 특히 이 두 사람이 1979년에 공동 책을 내는데 전망이론이라는 거였거든요. 이걸 이제 행동경제학의 창립 시기라고 지금 행동경제학계에서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고 심리학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전부 이 돈이나 경제적 결정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경제학이 이걸 차용했는데 경제학자 중에 제일 먼저 이걸 차용한 사람이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는 로버트 사일러, 우리말로 뭐 살러, 세일러 여러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어떤 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에이모스 트버스키라는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을 텐데 네. 먼저 죽는 바람에 이 망자한테는 노벨 경제학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수상은 많은데 사망한 사람한테 주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데니얼 카너맨이 2002년에 받았고 로버트 세일러가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처음에 다니엘 카네만이 받을 때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뭐라고 썼냐면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 받았다. 이게 화제였거든요. 네. 지금은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에서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 분야가 경제학의 주류로 편입하게 된 거죠. 소장님께서도 대학원 시절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셨고 했는데. 저희도 행동경제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눴고 그런 책들도 많이 읽었었는데 그렇죠. 지금까지도 행동경제학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이어서 그렇겠죠. 이제 가정이 현실적이잖아요. 경제학의 가정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 그래서 합리적인, 지극히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인데 실제 한국 이 실제 현실에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이든가요? 투자
행태를 돌아보시면 합리적이지 않았잖아요. 정말 비합리적이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가정이 더 와닿을 테고 두 번째는 투자나 사업에 이런 가정이 더 적합합니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시장을 바라봐야지. 예를 들어서 증시는 완전히 효율적이어서 모든 정보가 즉각 반영돼서 여기 거품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라고 믿는다면 제가 뭐하러 종목 공부하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그냥 다투로 찍어서 투자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그 실제 사업과 투자에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본 방송에 나왔던 부자 아빠라는 유튜버도 40년 투자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책으로 니체의 책과 함께 행동 경제학을 꼽았거든요. 네. 그럴 만큼 현실 세계에 접목시킬 여지가 많다는 거고 또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이 책에서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아마 가장 자세히 묘사되는 게 이 책일 거예요. 정말 기이한 관계예요. 둘이 어울릴 때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뜨겁게 어울렸고 네. 헤어질 때도 또 극적으로 헤어져서 이 드라마가 흥미로워서 또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몸풀기 이풀기를 마쳤으니 이제부턴 심오학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NBA와 유방남. 머니볼을 이 사람이 출간하고 나니까 굉장히 머니볼식의 아이디어라는 게 유행을 해요. 특히 네. 스포츠계에서 흉내내는 구단들이 많이 늘었죠. 머니볼은 핵심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뉴욕 양키스 구단의 10분의 1 가격으로 운영되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는 프로야구팀이 성적은 비슷하게 내더라. 그런 발상의 전환은 어디서 나왔을까? 다양한 통계 같은 걸 통해서 기존의 야구계가 가진 통설을 깬 데서 비롯된 건데 이걸 도입하고 싶은 프로 구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 적게 들이고 네. 그렇게 수지 맞는다고. 휴스턴 로켓츠라는 유명한 NBA 미 프로농구 팀에서 머니볼을 흉내내는데요. 선수 드래프트를 할 때 기존의 선수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다 무시하고 좀 새로운 지표들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모리 단장이라고 아주 나중에 유명해지는데 이 단장하고 또 이 그 머니볼처럼 이걸 전담하는 사람이나 인력 구성까지 해서 선수 선발 과정을 완전히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 그때 이제 많은 어떤 실수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서도 저자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머니볼을 썼는데 머니볼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야구가 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커다란 흐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행동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실수할까. 예를 들어서 프로농구 선발 경향에서 나타나는 편향들은 확증 편향이라 그래서 이 선수가 마음에 들어서 뽑기로 결정하고 나면 그 선수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수들의 몸값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내가 보유한 선수들은 우리 팀이 보유한 선수는 다 몸값이 높아 보이는 네. 그걸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만 인다우먼트 효과 이런 것들만 계속 거듭되다 보니까 뭔가 스카우터들의 그런 잘못된 판단을 막기 위해서 단장부터가 새롭게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걸 이제 이 책의 전반부에 실어서 머니볼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저자가 머니볼 출간 당시까지도 행동 경제학자나 아까 창시자들이라고 또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이 예. 두 학자 이름을 못 들어봤는데 머니볼이 이제 연결고리가 됐다라고 말을 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머니볼 이후에 여러 분야에서 이런 흐름이 있었고 심지어 학문 분야에서는 이걸 체계화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취재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프로 스포츠계에서 이 사람이 주목했던 건 그렇게 수백만 달러에 몇십억, 몇백억이 걸린 시장인데도 정말 비효율적이었으니까 아주 좋은 선수라고 뽑아놨는데 다음 해 바로 자살해버리는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 전제가 사람에 대한 가정 사람은 늘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전제를 피하는 거였는데 그런 흐름이 이미 학문 분야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들을 취재해서 책으로까지 내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두 학자가 이 책의 거의 주인공이나 다름없을 텐데 예. 책에서 인도 출신 선수 사트남 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작 그 후에 선수가 어떻게 됐는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책에는 안 않아서 나오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머니볼을 프로농구에 접목시켰다고 평가받는 휴스턴 로켓츠 단장 데릴 모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자기가 물에서 숨쉰다는 사실을 모르는 물고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주로 실수, 그것도 체계적으로 실수한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걸 지적하는 얘기인데 이게 행동 경제학의 기본적인 전제니까 이 저자의 관심이 그쪽으로 옮아가게 되는데 그때 사트남 싱이라는 아주 미국에서 화제가 된 인물 하나가 등장합니다. 네. 인도 힌두교도가 많지만 아주 적은 그 시크 교도라고 있습니다. 이 터반을 두른 사람들이 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힌두교도들은 터반 안 둘러요. 네. 이 힌두교도들이 아니라 시크 교도들이 터반을 두르는데 이 머리를 길게 안으로 이제 또아리를 틀어서 이 시크교도 출신이에요. 키가 218cm니까 뭐 서장훈 위에 머리 하나 더 있는 엄청 거죠. 큰 거죠. 네. 예. 이 사람을 뽑을 때 아무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프로농구계는 기본적인 전제가 키 크면 일단 기본은 한다는 네. 게 있으니까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가 너무너무 휴스턴 로켓츠에선 중요한 이슈였고 과거의 판단이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이 사람을 뽑을까 말까 하는 게 행동경제학의 기본적인 관심사.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나 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예어서 담은 거예요. 네. 그 책이 나올 무렵에는 드래프트에서 뽑혀서 선수로 좀 활약하던 때니까 네. 이 드래프트가 성공인지 실패인지 불분명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 사람의 그 후일담을 제가 알고 있죠. 네. 프로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됐죠? 네, 본인의 희망사항만큼 이 사람의 롤 모델은 샤킬 오닐이라고 네. 키도 크지만 덩치가 큰 그 LA 레이커스의 그 이른바 별명이 상어였던 유명한 선수를 닮고 싶어 했는데 그 정도 성적을 못 내고 최근엔 레슬러로 변신했습니다. 프로 레슬러. 덩치가 크다 보니까. 종목을 아예 바꿨네요. 그렇죠. 네. 이제 농구 선수로 대성하진 못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워낙 성실하게 네. 선수 생활을 했던 비교적 가성비가 높은 선수로 기억되고 있죠. 이 선수 하면 또 제가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게 네. 굉장히 제 입으로 담기 힘든 굉장히 특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AI가 아까 네. 이야기를 대신 해주더라고요. 이 별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키가 큰 데다가 네. 농구를 어려서부터 한 게 아니라 14살 무렵에 워낙 키가 출중하게 크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프로농구 스카우터들, 에이전시들의 발탁이 돼서 네. 아예 그 우리 나이로 중학교 무렵 외국으로 나가서 미국에서 길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전형적인 농구 선수의 몸은 아니었거든요. 뛰면 가슴이 출렁출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별명이 유방남이었는데 이때 모리 단장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별명을 쓰지 마라. 그런 별명 자체가 저 친구가 농구를 못할 거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농구 선수는 그런 모습이 아니야라는 전제하에 붙인 별명이니까 우리가 그 선수에 대한 오판을 하게 한다. 네. 잘하는지 못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미래를 그렇게 전망할 수 아직 있겠느냐. 모른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유명한 별명이 회자된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프로레슬러로 다시 살아가고는 있는데 네. 그 당초에 많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괜찮은 그 뭐 예를 들어서 선발했는데 바로 다음 해 어디 부상을 입어서 경기를 못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던 선수로 기억되는 거죠. 네, 별명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던 그렇죠. 걸로. 네, 10년 동안 선수들에게 숱한 질문을 던져온 휴스턴 로켓츠 단장 모리. 사람들이 무언가를 예측할 때 그 말이나 행동의 상당 부분은 가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현재 편향과 사후 판단 편향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개인 투자자의 투자 방식을 예로 들어서 이 두 가지 부류를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저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행동 경제학을 상징하는 말이 편향, 네. 바이어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바이어스가 있는데 행동 경제학에서 심리학계에서 계속해서 그 유형들을 밝혀내오고 있어요. 지금 두 저자가 묘사한 이 저자가 묘사한 두 명의 학자는 한 서너 가지만 만들었는데 그 후에 후배들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사후인지 편향이라고 전 번역을 하는데 책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는데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나고 나면 설명이 다 돼요.
거봐 내가 김일성 죽는다고 했잖아. 역술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김정일 죽음을 예언했다는 역술인이 20명이 넘더군요. 제가 세보니까. 또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네. 지나고 나면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해답지를 보고 나면 어려운 수학 문제도 알았던 것처럼 네. 착각하는 것처럼. 그걸 사후 편향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인지 편향이 너무 많아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대부분의 말이 그겁니다. 다 설명합니다. 어제는 뭐 때문에 떨어졌고 그걸 예측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나고 보아서 설명을 그렇죠. 해주시는 거죠. 현재 편향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만 보면 오늘은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 긴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하락장에서 그런 건지 네. 상승장에서 그런 건지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게 보이지 않고 오늘 안정적이니까 그래 이제 오를 일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편향들이 지금 행동경제학에서는 뭐 밝혀진 바만 지금까지 30여 개가 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데니엘 카너만과 아모스 트버스키. 그 저자가 묘사하고 싶었던 두 사람, 두 네. 주인공.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죠. 34년생, 37년생이니까 데니라고 이 책에 등장하는 데니엘 카너만이 네. 형벌이죠. 네. 너무 달라요, 두 사람이. 3살 차이가 나네요. 예. 한 사람은 홀로코스트 피해자였고 에이모스는 이스라엘 토박이었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전부 군에 가니까 네. 데니는 군 심리분석관이었고 에이모스는 공수부대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수부대 소대장으로 자기 부하가 폭탄의 위협을 받을 때 대신 그 부하를 몸으로 덮쳐서 등에 화상을 입은 걸로 유명한. 네. 그러니까 영웅적인 인물이죠. 이 에이모스는. 대신 데니는 상당히 내성적이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꺼렸던 사람이죠.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완전히 다른.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비관에 찬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이고 네. 데니는 아웃사이더고 에이모스라는 사람은 파티에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파티 인싸였고 근데 1969년에 데니가 이 에이모스를 수업 시간에 초청합니다. 특강 당사자처럼. 그리고 나서 15년간 배우자보다 더 특별한 학문적 협력 관계에 접어들고 새로운 분야의 학문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당시까지 심리학계의 분위기를 보면 저희가 심리학 얘기를 가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20세기 초에 유행한 정신분석학이라고 무의식을 연구하는 프로이드에서 출발한 학문이 있었고 그 이후에 심리학계의 분위기는 행동주의라고 하는데요. 비헤이버럴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쥐나 비둘기 연구 같은 걸 많이 해서 네. 이런 자극을 주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더라. 이런 걸 연구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사람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였고 또 하나 이제 미국 심리학계가 아닌 독일계 쪽에서는 게슈탈트라 그래서 심리학책 보면 왜 이게 할머니 그림이야 젊은 여자 그림이야 헷갈리는 네, 것들 있죠. 네, 네. 이게 뭐 토끼야 쥐야 뭐 이런 것들을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돈하기 쉬운 심리의 실체를 밝히고자 했던 움직임인데 이런 흐름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하나 창작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다만 데니는 이 독일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거에 상당히 좀 경도돼 있었죠. 사람들은 쉽게 혼란스러워하는 존재라는 정도의 막연한 믿음이 있었고 네. 에모스라는 사람은 워낙 그 천재적이었기 때문에 수리 심리학이라 그래서 모든 걸 실험화하고 이걸 측정하는 데 더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두 사람이 69년에 만나서 15년 동안 정말 막 미친 듯이 어울려 다니면서 천재성을 드러냈으니까 제3자가 거기에 낄 틈이 없었고 네. 늘 히브리 대학 심리학과 연구실에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흘러넘쳤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음. 미국의 연구나 안식년을 갔다 오는 기간에도 완전한 혼연일체를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협업이 이루어진 걸까요? 데니라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고 기본적으로 사람 이런 거 아닐까? 사람의 본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거 한번 우리 연구 주제로 삼아볼래 하는 거고요. 에이모스라는 사람은 엄격한 과학적 접근법을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논문을 같이 쓰는 게 둘이 같이 붙어 앉아서 이 타이프도 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게 저자의 묘사인데 아이모스는 현실에 부단히 개입하면서 파티 가는 것도 좋아했고 연구에서는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해서
수리 심리학자의 본 모습을 보였고 데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하면서도 이 자신의 연구 결과는 늘 현실 세계에서 소비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데니가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도 남겨놓은 업적 중에 하나는 군 시절 경험도 별로 없던 심리학자 시절에 장교 선발 과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잘 만들어서 지금도 쓰고 있고 네. 미국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이 두 사람이 뭐 동성애자가 아니냐 그리고 배우자들도 나보다 저 사람들한테 상대한테 흉금을 더 잘 털어놓는다 그래서 질투하는 관계였다는 증언이 있을 정도죠. 네. 두 사람이 뭐 떠오르는 심리학계의 스타였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예. 뭐 성향도 다르고 이렇게 많이 붙어 다니고 연구도 같이 하고 이 정도면은 거의 소울메이트라고 해도 그렇다고 봐야 과언이 아니지 되겠죠. 않을까요? 그 책에도 잠깐 나오는데 책으로 출간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훗날 위대한 듀오 연구 프로젝트로 불리는 프로젝트에 이 두 사람을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학문의 창시자니까 그리고 듀오였으니까 두 네. 명이 이렇게 학문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학자들은 까다로워서 두 명 붙어 다니기도 그럴 것 힘들어요. 같아요. 네. 조교들 데리고 다니는 건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1969년에 이 첫 작업이 나오는데 소수법칙에 대한 믿음이라는 소논문인데 그러니까 통계 전문가들까지도 아주 사소한 표본이나 숫자를 가지고 섣불리 일반화시키더라 이런 걸 입증하는 논문을 내는데 동전 던지기로 제일 저자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네.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저자인데 누가 될지를 모르니까 뭐 누가 어느 정도를 했는지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붙어 앉아서 타이프를 같이 그렇죠. 썼는데 네. 그래서 동전 던지기로 했고 그 후에 나오는 모든 두 사람의 공전 논문은 순서를 한 번씩 바꿔가면서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니는 아이디어를 내고 특히 인간의 실수를 찾아내고 유형화하는 아이디어겠죠. 네. 또 에모스는 이걸 아주 실험으로 어떻게 입증할까를 궁리하고 아주 감각적인 문장으로 바꾸는 것도 에모스의 역할이었으니까 역할이 어느 정도는 네. 분담돼 있었죠. 네. 이렇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두 사람의 듀오가 굉장히 소원해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게 있나요? 사랑도 우정도 영원하기가 쉽지 않죠. 이 두 사람의 감정을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76년에 데니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 때문에 미국으로 와요. 북미 지역으로 오는데 같이 가자고 에모스한테 얘기를 네. 합니다. 같이 연구를 통해서 많은 걸 이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니까 같이 오기로 하는데 이 과정서부터가 묘해요. 에모스는 워낙 인기 있고 천재로 추앙받다 보니까 미국의 주요 명문 대학이 다 종신 교수 테니어직을 제안하는데 데니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아이디어가 많은 걸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으니까 오퍼가 없어요. 네. 그래서 배우자의 학교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배우자와 함께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데니의 피해 의식은 뭐냐면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에모스의 실적으로 잡히고 있더라. 근데 또 에모스가 그걸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더라.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얘기는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연구 결과 대단하던데요. 그럼 그게 사실은 데니가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럼 마음 그러는 풀릴 거죠. 텐데. 네. 참 어렵죠 학자들이. 이게 그러면서 아무래도 뭐 환경이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감정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이게 한 번에 빵 터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이란 상은 에이모스가 다 받아요. 메가다 천재상, 미국 국립 아카데미 회원 뭐 이런 것들도. 근데 데니는 못 받죠. 네.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데 그 거꾸로 에이모스라는 사람은 데니라는 사람이 자기하고 소원해지면서 세상에 대한 열정, 투쟁심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래 전보다 좀 잘 나가니까 예전에 우리 둘이 하려고 했던 것이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과 선입견, 기득권을 타파하고 새로운 학문을 열자는 거였는데 그런 게 이제 없어졌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싸우지 말자 이런 식이네 하면서 좀 서운해하면서 둘이 이제 네.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졌는데 이 급반전하게 되는 계기 그런 상황이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96년에 에이모스 트버스키가 죽는데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죽어요. 네, 그 암으로 이때 두 번째로 통보를 합니다. 아내한테 먼저 알렸겠죠. 네. 그다음에 데니한테 나 죽어. 그러면서 이제 화해 시도를 하고 둘이 다시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대화를 하면서
한 프로젝트가 서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했지만 undoing 프로젝트라는 되돌리기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죠. 결국 둘이 같이 완성시키지는 못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아마 에이모스가 먼저 받았을 거예요. 살아 있었다면. 네. 근데 죽어버리는 바람에 데니가 받았고 지금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서로 이제 생사가 갈리고 노벨 경제학상도 갈렸지만 논문에 그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당연히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논문이 많이 인용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학 박사 학위를 하는 사람들 5명 중에 1명은 행동 경제학을 할 정도로. 네. 이 책에는 2016년 상황으로 10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요즘 인기가 더 높아서 5명 중에 1명이 이걸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세 번째 키워드, 어림짐작. 예, 어림짐작으로 번역을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쓴 용어는 휴리스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이 됐고 학계에 남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고도의 통계나 확률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림짐작으로 한다. 휴리스틱 접근법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률을 따지면 비행기로 사람이 죽을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비행기 사고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워낙 끔찍한 데다가 최근에 비행기 사고가 또 벌어졌다 그러면 외신에 많이 보도가 네. 되니까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휴리스틱 접근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예도 많이 드는데 그 과거에 우리나라 축구계에서는 말레이시아 증후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말레이시아가 못하는 팀인데 아주 중요한 상황에 우리를 이긴 적이 있어요. 네. 국가대표. 그래서 오랫동안 말레이시아 팀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는데 터무니없는 얘기였죠. 이미 90년대 이후는 우리와 수준차가 너무 벌어져서 경기력 차이가 컸는데도 그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회상이 용이한 것 때문에 주관적 확률을 높게 보는 거예요. 실제와 다르는. 제가 늘 그런 사례로 말씀드리는 게 상어에 물려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물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셀카 찍다가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실제로는 네. 뭐 멋진 데서 찍다가 떨어져 죽는다든지 그런 경우 있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휴리스틱 접근법. 상어한테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착각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체계적인 실수를 한다.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고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 후에 학자들이 밝힌 거는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가끔 벌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의 뇌 구조, 생각에 대한 구조상 불가피하게 늘 벌어지는 거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손실 회피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건 이제 경제학계 정론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저한테 제가 네. 광명수 씨한테 10,000원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50%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2만 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아무것도 안 줄 거예요.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2만 원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확률이잖아요. 그건. 네.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걸 하면 열의 7은 그냥 10,000원 네. 동전 던지기 안 하고 알고 있었죠. 그렇죠. 네. 아시죠? 그걸 가져가려고 노력하실 텐데 이걸 손실 상황으로 바뀌면 얘기는 전혀 달라져. 맞습니다. 저한테 그냥 10,000원을 주는 게 있고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오면 2만 원을 주는 경우가 있고 뒷면이 나오면 한 푼도 안 줘도 못 가져가는. 이런 손실 상황에서는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걸 선택해요. 네. 손실 안 줘도 되는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손실 회피 성향이 수익률 극대화라는 전통적인 경제학 가정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향이라고 이걸 후배 학자들이 붙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을 땐 행동경제학이라는 말도 안 썼어요. Behavioral Economics라는 말도 나중에 등장했고 편향, 바이어스라는 것도 나중에 나와서 쭉 그 유형화하는 겁니다. 네. 지금 한 34개까지 나온 걸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네. 사실 이 경제학계에서 기존의 이제 경제학계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발상이나 연구에 대해서 반감도 많았을 것 같고 논쟁도 굉장히 맞아요.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도 교수님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험이 주로 자기 학생들, 동료 교수들, 네. 그다음 대학원생들, 조교들 이런 쪽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맨날 킬킬거리니까 실험 설계와 그 결과를 두고 막 그렇게 세상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니까 네. 남들 속이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일종의 사디즘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었고 학생들이나 그런 함정에 빠지지 보통 사람 전부가 그런 건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실험실 쥐처럼 자기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반감이 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경제학계에서는 표본 실험 결과를 선택하는 데 대한 어떤 그 불만들이 많았죠. 뭐 네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장난쳐보고 그걸 일반화시키는 게 과연 말이 돼? 이런 정도의 네, 반응이었던 네.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만 만나는 성공예감 별책 부록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책은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키워드, 리처드 세일러. 행동경제학을 창시한 사람이 두 명이라면 네. 데니와 에이모스라면 이걸 경제학계에 본격적으로 접목시키기 시작한 게 리처드 세일러고 이 사람이 그래서 두 번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된 거죠. 네. 경제학에 관심 없었어요. 이 사람은 뭐 할 게 없어서 이름이 멋져 보여서 경제학자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형편없었고 출신 대학도 형편없어서 계약제 강사로 전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논문을 읽게 된 거예요. 79년에 나온 전망 이론을 읽고 나서 이거다 싶었던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런 건데 기존의 경제학 가정들 허튼 소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터뷰에서 저자와의 인터뷰에서 둘의 이론이 심리학이란 폭탄을 싣고 와서 경제학계에 터뜨릴 수 있는 거였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전공을 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심리학계로 가버릴까도 생각해서 네. 아이모스를 찾아가서 상의를 하는데 아니다. 너는 경제학계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넛지라는 책으로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 우리 자신도. 그래서 1976년경에는 창시자인 두 사람도 이게 경제학 분야에만 혹은 심리학 분야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체계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면 그걸 막을 방법도 연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모든 화물 차량 뒤에 눈이 두 개 붙어 네. 있잖아요. 눈알이. 그렇죠. 그러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너치의 아이디어 때문인데 네. 그런 것도 다 이 리처드 세일러 교수의 공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행동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두 학자의 이론이 여러 분야로 전파가 됐지만 그 중에 상당수가 공공 정책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렇죠.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그 공공정책에 채택된 너치 이론 그 선택 설계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는데 조금만 바꾸면 같은 건데 대단한 효과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자동차 연비할 때 미국에선 정체불명인 갤런당 주행 마일 표시가 되는데 거꾸로 100마일당 소비 갤런을 표시해 주는 식으로 바꾸게 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교에서 영양식단 표들을 나눠줘요. 네. 이런 걸 많이 먹으라고 튀김이나 정크푸드를 줄이라고.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치 방식으로 생각해낸 그 음식 그 접시라는 게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콜라 대신 야채를 먹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든지 이런 선택 설계 너치라는 게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많은 예들이 보고되고 있죠.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네. 너치를 고려할 정도가 된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 뽑아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되돌리기 프로젝트. 그러니까 처음에 전망 이론을 같이 내놔서 이제 이른바 대가의 반열 주류로 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우리도 한번 다뤘던 서울대 최인철 교수 책으로 다루긴 했습니다만 프레이밍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틀거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왜 사람들은 어떤 극장에 가서 표를 사고 표를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표를 사서 들어가려고 하지만 돈을 중간에 잃어버리면 가던 영화관 길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까? 어떤 같은 돈인데 생각의 경계에 따라서 혹은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정들을 내린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걸 계속 두 사람은 확대시키는데 마지막에 했던 프로젝트가
Undoing 프로젝트라는 되돌리기 프로젝트인데요. 네. 자기 조카, 데니의 조카였던 파일럿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 생각을 해본 거죠. 걔가 제대를 1년 전에 했더라면 혹은 그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설사가 나서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 정도도 달라지더라.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어떤 효용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이걸 Undoing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요. 둘 다 합니다. 이 아이디어도 역시 데니 차원에서 나왔는데 네. 둘 다 하는데 좀 다르게 한 거죠. 에이모스가 한 건 비교적 수리적으로 아주 실험 설계를 잘해서 면밀하게 해서 측정에 중심을 두고 하는 거고 데니는 감각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 마지막 프로젝트를 조합해서 그야말로 그 활용 정점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책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완전히 앙금을 다 풀질 못하고 내가 6개월 후에 죽어 하는 얘기를 하고 나서 대화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 프로젝트는 각기 진행하고만 네. 마지막 프로젝트가 된 거거든요. 실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때 일종의 그 오디션 같은 걸 합니다. 후보군들을 불러서 당신의 연구 이론 가설을 요약해서 발표해봐라 그러는데 그때도 에이모스와 함께했던 건 늘 그 사람 이름으로 기억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이 데니는 자신만 죽은 후에 연구했던 행복 심리학이라는 걸 발표를 네. 해요. 그럴 만큼 앙금이 남아서 영원히 되돌릴 수 없었던 거죠. 아직 풀리지는 않았던. 결론적으로 행동경제학이 기존의 심리학과 또 경제학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게 있을지. 저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그럴까요?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심리학에서는 아까 그 전까지의 흐름들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뭐 쥐나 비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봤던 데서 이제 비로소 사람으로 왔고 또 사람들의 생각을 지나치게 막 무의식의 세계, 해석하기 나름인 세계로 돌리려던 것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돌린 게 행동과학, 이 심리학에서의 역할 같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이제 추앙받는데 그리고 경제학에선 경제학의 기본 가정 자체를 한번 재평가해보고 현실을 접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제가 가진 가장 큰 관심사는 한 20년 후에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주류 경제학 교재에 지금은 아주 조그맣게 부록처럼 나오는데 네. 어떻게 소화가 될까 하는 관심사입니다. 사실은 케인즈가 얘기한 그런 아주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이론마저 고전파 경제학이라는 주류 경제학에선 그 중에 일부로 흡수하거든요. 뭐 ISLM이라는 공식을 들이대 가지고 아주 특수한 경우로,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로 만들어 버려요. 인간은 합리적이고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나머진 다 예외적인 경우야. 네.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가장 인간에 대해서 숙고한 모델인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AI가 선정한 심쿵 한방. 오늘의 책 생각에 관한 생각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해드립니다. 훌륭한 과학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을 보되 누구도 말한 적 없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이것도 멋진 말이죠. 네. 뭐 사람들이 실수 많이 해. 체계적인 실수 많이 해. 그걸 누구나 보고 있죠. 근데 생각해내진 못해요. 누구나 말한 적 없는 걸 생각해내는 것이다. 행동과학이나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읽어야 되는 필독서고요. 네. 경제학, 경영학, 심리학도들도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무리 어려운 책도 물리학 서적 같은 것도 물리학자들의 삶을 묘사하면서 쉽게 설명하면 잘 읽히잖아요. 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물리학자의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어려운 물리학이 쉽게 이해가 되듯이 우리 저자들도 이런 시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운 걸 더 어렵게 가르치려고만 하는 책들이 많아서 출판계가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책이 도착했습니다. 네, 당하지 말아야지,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늘 뒤통수 맞는 나는 호구일까요? 인간은 작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큰 손실을 감수하는 어리석은 존재, 상식적이지 않은 인간의 선택을 설명하는 경제학 이야기,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인간의 경제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준구 교수가 행동경제학을 소개한 책입니다. 네. 교재로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주의를 하실 건 이분은 행태경제학이라고 번역을 해요.
같은 영어를 행동경제학이 네. 아니라. 근데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이 책을 통해서 행동경제학 특집 2번째 편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층 더 강한 지적 게임으로 돌아올 성공예감 별책부록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별책부록과 김방희 TV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책을 통한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 성공예감 별책부록 저희는 다음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 나누는 별책부록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만나요.